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방광염입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 아주 좀 고생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치료도 좀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 이게 혹시 방광염인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방광염은 방광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누구나 이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환자층을 보면 90%가 여성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이 이 질환으로 많이 고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세균이 방광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요. 세균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본다. 이게 뭐 20번, 30번, 40번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빈뇨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 세균을 씻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급박뇨라고 해서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지릴 정도로 너무너무 강하게 이제 요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상 외에도 두 번째 챕터를 한번 볼까요? 네. 수면 중에 이제 2회 이상 소변을 보는 걸 야간뇨라고 하는데 네. 야간뇨 증상이 지금까지 이제 배뇨 관련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 배뇨 관련 외에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통증, 불쾌감 이 두 가지가 초기에는 막 찌릿찌릿한 게 막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그다음에 묵직하다, 우리하다, 뻐근하다 그런 불쾌한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방광염의 주 증상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만 봐도 사실 조금 참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증상들이 혹시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혹시라도 방광염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광염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세균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대장균인데요.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서 이제 방광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방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네. 방광이 흔히 이렇게 삼중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삼중 구조에 세균이 침범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바깥쪽 그러니까 소변하고 닿는 부분이 방광 점막이라고 이제 그 보호 작용을 하는 그런 점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점막을 다시 한번 싸고 있는 층이 있는데 이걸 개그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 두 개의 층이 사실은 이제 외부와의 어떤 방어막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단계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방광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소변이 많이 차면 늘어나야 되고 소변을 배출시킬 때는 이렇게 수축돼야 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방광 근육이 이렇게 세 개의 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세균이 침범했다. 그래서 이걸 씻어낼 것인가 아니면 세균이 더 이상 침범해서 방광 근육을 훼손시킬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방광염입니다. 그렇군요. 자, 방광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방광의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방광염이 의심이 된다 혹은 방광염의 치료를 좀 받았는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어려웠다. 뭐 이런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서은경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광의 구조를 살펴봤는데 방광 벽이 이제 좀 외부와 차단하는 막을 형성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 세 개의 층을 가지고 있어서 온전하게 잘 이제 보존이 되면 좋은데 네. 세균의 침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만 또 계속적인 이제 공격에 방어를 하다 보면 방광벽이 저렇게 훼손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뭐 독소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소변 자체가 자극을 줘가지고 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점막 그다음에 근육층까지 저렇게 이제 침범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심하고 치료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네. 자, 이제 정상인 경우에서 왼쪽이 이제 정상이 오른쪽이 예. 비정상인데요. 지금 이제 세균이 들어올 경우에
이제 보통 방광의 세균은 거의 이제 대장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 이 대장균이 우리 그 면역 체계와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항생제나 이런 그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균을 공격하게 되면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세균이 집락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자기네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세균막이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 개그층이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점막도 섬유화되고 두꺼워지고 결국은 이제 궤양이 생기는 그래서 위험으로 말하면 이제 위궤양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방광벽의 비정상적인 변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광벽이 이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방광벽이 뚫리는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뚫리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통증 또 혹은 증상들이 좀 달라질까요? 네, 이게 점점 그 침범의 깊이가 커지면은 네. 아무래도 증상도 심해지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방광염은 세균성이냐 아니면 세균성이 아니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박스에 들어있는 부분이 보면 급성 방광염, 그다음에 재발성 방광염 이 두 가지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방광염이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급성 방광염, 세균성 이제 방광염인데 이렇게 침범이 되면 그 증상 자체가 굉장히 막 찌릿찌릿하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막 작대기로 막 찌르는 것 같다, 굉장히 이제 격렬한 그런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연간 3회 아니면 6개월에 2번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재발되면서 계속 그 방광의 점막 그다음에 근육층이 손상이 되면 이제 방광이 예민해지고 과민해진다 해서 과민성 방광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그때는 주로 이제 급박뇨, 빈뇨 이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증상을 넘어서면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층의 그 변성이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궤양이 생기고 통증도 심해지는데 이런 경우는 통증 자체도 심하지만 소변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소변이 차면 찰수록 훨씬 더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되는 원인인데요. 과민성 방광은 사실은 단순한 빈뇨 급박뇨라면 간질성 방광염은 굉장히 통증에 의한 그 빈뇨 그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굉장히 네. 심각한 질환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방광염도 초기에 좀 빨리 발견을 하고 적절한 치료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긴장을 하거나 혹은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갑자기 이제 그 화장실에 좀 가고 싶다.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혹시 방광염과 좀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세균이 침범을 했는데 네. 우리 몸이 그 세균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사실 그 양자 간의 세력 균형의 문제인데요. 흔히 뭐 김장 후에 아니면 명절 후에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서 네.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방광염 환자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표에 나오는 거 보면 자율신경 이상으로도 방광염이 생깁니다.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건데 소변이 사실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네. 기질적으로 이제 세균 감염이 되거나 방광벽이 약해져 있거나 이런 문제에다가 불안, 긴장,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졌을 경우에 빈뇨, 야간뇨, 급박뇨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높은 절벽이나 막 그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정말 찌릿찌릿하죠. 네, 소변도 보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예. 이제 교감신경이 광진돼 가지고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소변을 내보내는 그런 현상인데 평소에 이제 현대인들이 평소에도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교감신경이 강진되어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질적인 문제와 자율신경의 문제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그 배뇨 관련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네. 요즘에 이제
대중적인 문제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말하진 않았지만 이 방광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봐왔는데요. 이 방광염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오늘 건강 매거진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광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방광염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방광염의 치료도 좀 까다롭지만 이게 치료가 된 뒤에도 재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재발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방광염은 뭐 거의 그 50%, 60%의 여성분들이 다 경험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한 번 방광염을 앓고 나서 그냥 쭉 뭐 견디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뭐 길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재발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네. 방광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발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로 지금 꼽자면은 사실은 방광염이 대개 이제 방광염을 앓게 되면 항생제 치료를 받기 위해 가지고 병원에 네. 가서 이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예, 반복된 항생제 사용 때문에 내성균이 많아지는 거. 내성균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면역 체계가 이 균과의 싸움에서 그 균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균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네.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그 세균이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생체 방어막을 형성하게 되면 항생제나 우리의 그 면역 체계가 훨씬 더 이걸 뚫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축수산물 닭, 돼지, 고기, 소고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다음에 생선 이런 쪽에 보면 퀴놀론계 항생제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항생제가 이미 내성이 생겨진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통계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무려 78.3%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덴마크가 1.9%에 비해서 우리나라 너무 심각한데, 굉장히 높네요.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항생제 내성, 그다음에 방광염 재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WHO에서 2040년이면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방광염, 그다음에 방광염 재발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먹기는 하지만 이런 항생제 내성 때문에 이제 결국 더 힘들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항생제 내성을 좀 막을 수 있는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항생제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발동하는데 보통 일주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염이 와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한번 지켜보자 하는 게 좋은 그 습관이고요. 네네. 첫 번째가 항생제에 대한 신중한 복용. 그래서 잦은 항생제 사용은 좀 그만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육류나 생선에 많은 항생제가 포함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서 이런 유입률을 좀 최소화시키는 거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세균이 들어오는 통로가 사실은 여러 경로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게 사실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어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기회를 자꾸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자동적으로 잘 작동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체온입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를 잘 하시고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운동이거든요. 운동하면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생제의 내성을
평소에도 좀 유의 깊게 이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항생제 복용을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 이제 방광염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은 방광염의 한의학적인 한방적인 치료법을 좀 알아볼 텐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나요? 이제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방광염 치료를 잘 해왔고 네. 앞으로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부정거사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치료 이론인데요. 부정거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문제가 되는 세균이나 원인을 제거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전기를 북돋운다. 그러니까 방광의 면역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사라는 것은 사기를 배출시킨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장균이든 각종 그 원인되는 균들을 제거시키는 건데 결국은 면역력이나 저항력, 원기, 체력들은 계속 증가시키고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 등은 몸 밖으로 배출시키자. 이런 치료법이 한의학의 부정거사 치료법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방광의 건강을 회복시킨다라는 이제 논리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바이오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세균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면역이나 이런 데 대한 대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숨어있는 세균, 그 바이오필름을 파괴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세균을 청소해서 배출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배출될 때 뭐 어혈이나 노폐물이나 그다음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정상화시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방광의 면역력이 회복되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네. 방광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인이 이제 제거됐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그 난해한 문제라고 네.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배출시키는 한약재를 통해 가지고 세균이나 노폐물이나 어혈을 배출시키게 되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소변을 볼 때 저런 노폐물들이 같이 배출되는 배출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는군요. 네, 그래서 예. 숨어있던 그 정말 깊게 뭐 점막이나 세균창까지 숨어 있었던 그런 원인균들이 저렇게 배출된다면은 우리 몸의 치료가 훨씬 더 빨리 되겠죠. 또 근본적으로 네. 되겠죠. 그렇군요. 자, 방광염의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 좀 알아보고 있고요. 방광염 한방 치료는 다양한 방광염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절반이 경험한다고 하는 방광염의 한방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고민,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도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전화로 접수된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4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혈뇨가 있어서 방광암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전화 주셨고 최근에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혈뇨는 조금 좋지 않은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놀라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방광염에서도 혈뇨가 꽤 많이 관찰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그 부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그 혈뇨인데 또 방광암에서도 혈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구분하는 방법은 혈뇨는 혈뇨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증상들, 예를 들면 소변을 잘 못 누겠다, 계속 보고 싶다, 찌릿찌릿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혈뇨가 있으면 방광염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데 혈뇨만 나타났다. 그리고 네. 그것도 2번 이상 나타났다. 그렇게 네. 되면 방광염보다는 방광암이 의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재반 증상 없이 단순하게 혈뇨가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다른 통증을 비롯해서 잦은 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런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계속 드신다면 방광염을 좀 같이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전화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요. 재발성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라고 전화 주셨네요. 소변에서 균이 검출되진 않았다라고 최근에 치료 이력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이제 네. 재발성 방광염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으면 아마 몇 번의 이제 재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사실은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세균성 방광염은 맞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의학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세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재발성 방광염으로 인정하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세균이 숨어버리면 균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도 꽤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성 방광염이지만 소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방광염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또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광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요, 방광 청소에 있다라고 좀 이제 한방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광을 청소한 뒤에 이제 방광이 좀 깨끗해진 그런 모습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광 내시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 네네네. 네. 자, 내시경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왼쪽이 치료 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치료 후가 되는데 네. 방광이 많이 충혈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광벽이 섬유화가 되면 방광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세균을 다 배출시키고 그다음에 방광의 면역력이 이제 회복이 되면 오른쪽 치료 후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그런 방광 점막으로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예,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방광벽이 이제 치료하기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사진입니다. 어, 이런 경우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우리가 위장벽이 훼손되면 위염이 위궤양으로 진행되는 거하고 똑같이 네. 방광벽도 저렇게 이제 궤양성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아.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사실 참 치료가 힘들어서 요즘 뭐 수술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마음 먹고 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치료가 돼서 그 숨어 있는 세균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방광벽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처럼 그 궤양이나 아니면 염증 이런 세포들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점막 상태로 이제 회복된 거죠.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의 방광벽 내시경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방적인 치료법을 했을 때 좀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는지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 보여주실까요? 네. 예. 이분은 지금 15년간 너무너무 하복부가 아프고 불쾌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신 분인데 네, 지금 60세시고요. 네, 60세시고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사실 이게 단순한 방광염으로 다들 인지하고 있었어요. 간질성 네. 방광염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렇게 의학계에 보고된 게 20년, 길어도 30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이제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행이 된 건데 그 통증이 정말 심해가지고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은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극히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면 바로 또 잔여감이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소변 횟수가 하루에 15번, 야간요는 4번 뭐 이런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신 분이고요. 네. 이게 이제 면역 치료하고 염증 배출 치료를 하고 나서 지금은 대중교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하철 타고 갈 적에 중간에 소변 때문에 중간에 계속 내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다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불편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분이네요. 좋습니다. 60세 여성분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었고요. 치료 후에 이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방광염의 한방 치료 사례는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광염 치료 방법 중에 한방적인 치료는 하나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45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45세 여성분이시고 이분은 한 2년 정도 고생하신 분이신데요. 참을 수 없는 요의감, 그러니까 오줌이 마려운 느낌이 너무 강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소변을 15번, 야간요는 6번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하복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방광 확장술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통증에 대한 그다음에 빈뇨에 대한 불편감이 너무너무 심했던 분이에요. 결국 이분도 결국 치료가 잘 돼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잘 됐고요. 이분이 잘못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네. 비수술 치료를 해서 굉장히 예후가 좋았던 어.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광염으로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광염의 한방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광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방광염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저희 계속해서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의 한방 치료 사례입니다. 59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은 만성 재발성 방광염을 진단받으셨네요. 네. 사실은 그 방광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다 아니면 과민성 방광이다 혹은 간질성 방광이다 이거 구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 증상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딱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처음 이 증상이 발견이 됐는데 네. 그분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증상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신경의 이상이 밸런스가 깨지면 나타나는 그러네요. 방광염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근데 중학교에 수업 받으면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니까 선생님께서 뒤에 그러니까 출입문 뒤쪽으로 이제 그 책상을 자리를. 옮겨줬다라고 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생 거의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그 뻐근하고 뭐 이상한 요의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표현이 막 자기는 치가 떨릴 정도로 이 배뇨통이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재발하다 보니까 항생제를 너무너무 오래 드셔가지고 위장장애가 생겨서 더 이상 뭐 복용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심해진 경우인데요. 네. 이분도 이제 면역 치료하고 염증 배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항생제를 중단하니까 위장장애도 같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만성 재발성 방광염을 진단을 받고 한방적인 치료 후에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5세 여성분이시고요.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을 받으셨네요. 네, 이분도 간질성 방광염, 그다음에 이제 그 과민성 방광 두 가지가 다 의심되는 그런 증상인데요. 통증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고 불쾌하다 이런 느낌이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그다음에 배뇨하고 나면 그 즉시 방광이 차올라서 빵빵해져 있는, 방광이 차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 소변을 이제 보게 되니까 소변량이 50, 70 이 정도 이제 소변을 계속 보는 그런 네.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또 없던 야간뇨가 생겨서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네. 됐는데 이분은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면 다 정상으로 나오고 세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 급박뇨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급박뇨 증상이 과민성 방광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과민성보다는 간질성 방광염에 해당이 되구나 하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네. 면역 치료 그다음에 배출 치료 해가지고 결국은 다 잘 회복이 됐고요. 그 느낌 하루 종일 그 느낌 때문에 생겼던 우울증도 많이 개선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면 마음의 병도 같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까지도 건강해진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방광염의 한방 치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광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절반이 경험하는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광염의 한방 치료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꾸 재발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방광염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성희 원장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접수해 주신 사연이 있어서 또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습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고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라고 증상 남겨주셨고 출산 후에 방광염을 진단을 받으셨고 항생제 치료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산을 경험하면서 방광염을 이제 겪는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소변을 볼 때 아프고 시원치 않다, 뭐 이게 자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원인인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광염 증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출산 후에 방광염 진단을 받는 이유는 면역 체계가 이때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잠을 잘 못 잔다, 뭐 제사를 지냈다, 명절이다 이런 경우에 방광염이 숨어 있다가 그 세균이 드디어 이제 그 면역력보다 강해지니까 이제 뚫고 올라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저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재발성 방광염으로 보시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방광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방광염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봤거든요. 방광염의 종류. 다시 한번 네. 설명해 주실까요? 방광염이 이제 그 증상을 느끼게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세균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세균성, 비세균성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요. 세균성인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저절로 낫기도 하고 또 항생제 치료하면 금방 반응이 있는 그런 이제 방광염인데 크게 급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 두 가지를 세균성 방광염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비세균성, 그러니까 세균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이제 방광염인데 사실은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방광염이지? 결국은 방광 자체의 변성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방광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방광벽이 이렇게 과민해지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하는 건지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꽤 난치성 질환이어서 평생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성화되면은 여기에 다시 또 세균이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성, 비세균성, 과민성 관절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난치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방광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질염을 방치하면 방광염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성들에게서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질염. 네. 이게 방광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질염이라든가 요도염이라든가 방광염이라든가 이게 다 염증 질환이잖아요. 네. 염증 질환이고 이게 골반 안에 있는 또 비뇨 여성 생殖기에 관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질염과 그다음에 방광염은 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균은 다른데 실제로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네. 내가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염증화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질염이든 방광염이든 같은 관점에서 보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성 방광염 치료를 하다 보면 질염도 좋아지는 경우가 아,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이 같이 치료가 되거든요. 이게 같이 면역력이 좀 좋아져서 그런 그렇죠. 세균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균이 침입이 됐고 그걸 우리가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균을 청소해내고 면역력을 키우면 질염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방광염에 해당되는 균이 같이 이제 소멸되면서 이제 같이 치료가 되는 그런 케이스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 다음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소변 색이 탁한데 이것도 방광염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염일 가능성이 높죠. 어. 근데 이제 방광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증상들이 방광염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소변 색깔을 보고 방광염이 아닌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감지가 되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투명한 것이냐. 그러니까 소변색의 투명도가 사실은 중요한데 네. 진한 것하고 탁한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변이 농축돼서 진하더라도 탁하지 않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수분 섭취하면 금방 또 이렇게 네. 투명하게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탁하다는 것은 탁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염증이다, 고름이다, 감염이다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변이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는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만약에 그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 이런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거품이 보이는데 특별히 단백뇨가 있으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거품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네. 혈뇨 이제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경우인데 방광염일 수도 있고 요로결석일 수도 있고 방광암일 수도 있는데 방광염, 요로결석은 아주 특징적인 그 통증과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혈뇨 플러스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광암은 그런 증상이나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으면서 의미 없는 이유 없는 이제 혈뇨가 있으면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변을 살펴보면 건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의 어떤 바로미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변 색이나 이런 탁도를 보고 나서 이제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소변 색은 투명할수록 건강하고요. 소변에 거품이 있을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소변에 이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방광염일 수도 있고 요로결석일 수도 있고 방광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은경 원장님과 방광염의 한방 치료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고요. 궁금한 점들 Q&A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궁의 건강과 방광염이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방광염이 아무래도 여성들 사이에서 좀 많다 보니까 이 자궁의 건강과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질문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자궁 내 건강, 골반 내 건강, 네. 뭐 방광염이 다 관련이 있죠. 음. 예를 들면 자궁암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이제 자궁에 하게 되면 네. 그 후유증으로 방광염이 많이 생깁니다. 자궁과 방광이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난소에 이제 혹이 있는 경우, 또 자궁에 뭐 물혹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자궁이나 난소 그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질환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에도 방광염 치료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쪽에 혈관이나 골반 내 혈관이나 신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이 다 같이 좋아지고 같이 나빠지고 그렇게 연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치료를 할 때도 방광염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자궁도 같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물혹이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자궁과 방광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또 확인해 볼게요. 방광염 환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는 그 세균을 씻어내자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에 의한 증상, 세균에 의한 노폐물 이런 걸 빨리 이제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경우,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급성 재발성 방광염은 물을 많이 마셔서 세균을 씻어내는 게 꽤 중요한데요. 과민성 방광은 사실은 세균보다는 세균의 침입 없이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도 그쵸. 많거든요. 그래서 예. 과민해져 있기 때문에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방광이 수축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경우에는 물을 좀 적게 마셔서 방광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과민성 방광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는 너무 과민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면서 소변을 오래 참는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도 그 방광염이지만 방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질성 방광염은 굉장히 강한 통증 때문에 소변이 차면 그 소변 자체가 또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많이 마시면 훨씬 더 증상도 심해지고 그쵸. 빈뇨도 심해지고 자주 이제 불편하게 되니까 간질성 방광염도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소변을 참지 말고 자주 배출해야 이 증상을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광염의 종류에 따라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케겔 운동이 방광염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케겔 운동이 사실은 이제 골반 적은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분 그쪽 근육을 이제 골반 적은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골반 저근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이제 케겔 운동입니다. 네. 근데 이 케겔 운동이 방광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요. 절박력 요실금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근력을 강화시켜 주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방광염 중에서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방광염은 사실 케겔 운동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가끔은 그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실금에는 케겔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방광염은 조금 검토해보고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저희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짧게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전화로 상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40대 여성분이시고요. 빈뇨가 심한데 오래 앉아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원이시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이제 드시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내가 그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방광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권하는 이유도 사실은 골반 내 혈액순환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약국에서 방광염 약을 드신다면 아마 이게 항생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년에 2번, 3번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세균 문제를 넘어서서 면역 문제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단순한 치료보다는 조금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방광염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방광염은 정말 우리가 여성에게는 감기처럼 흔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이 대장균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거나 무서운 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은 이 대장균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증상이 나타나자 약을 드시는 거는 사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되는데 며칠 걸리거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딱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치료를 하는 게 우리 몸의 그 내성균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발을 막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로 증상이 처음 생겼을 경우에 자연 치유될 수 있는 몸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고 예를 들면 뭐 충분히 휴식하고 잠을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심해지고 있구나 하면 항생제 치료로 넘어가자. 그렇게 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해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방광염 치료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광염의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